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그거 잠깐 얘기했다고 이프로님 좋아요. 계속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뭐 좋겠다. 뭐 이프로님 좋아요랍니다. 제가 그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지. 뭐 그럼 뭐 예. 내가 무슨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출마를 할 거예요. 네, 뭐 좋아요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들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고 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자, 디지털S 박근모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S 네, 박근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근모 편집장님도 좋아요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 비트코인 ETF 상장되면 많이 오를 거라고 우리 저 방송 끝나고 가면서 네. 저 안프로하고 이프로한테 그 비트코인 그게 빨리 괜찮은 것 사세요. 같아요. 좀 걱정하지 말고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바로 차트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것까지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ETF가 10일 날 승인됐으니까 네. 이걸 10일 날 엄청 오르긴 했죠. 예. 그 뒤에 이제 기대감이 이제 약간 주춤거리면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나와서 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비트코인 같습니다. ETF 상장 이후에 실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떨어질 걸 예상했다고요? 네네. 네. 예상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원인은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GBTC라는 상품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GBTC 상품에 비트코인 62만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환매가 안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 신청을 했었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ETF 현물 ETF가 되면 환매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BTC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GBTC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 기업은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그쵸. 사업 목적의 전부인 회사라서 맞습니다. 그냥 저게 비트코인 ETF랑 마찬가지네. 같은 효과가 있다. 같은 효과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 GBTC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한다는 걸 신청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GBTC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제네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도 한 12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GBTC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당연히 현금이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매를 빨리 해달라. 근데 이걸 바로 시장에 이 GBTC를 이렇게 사고 팔 수는 있었거든요. 예. 사고 주식을, 파는 거, 주식을.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있었는데 사고 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GBTC는 현물 가격이랑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GBTC 가격도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40% 까지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GBTC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가 대비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거죠. 60%밖에 안 남은 거죠. 그 PBR 0.6. 네,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식으로 그냥 사고 파면 이게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예. 현물 ETF가 되니까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현물 ETF가 되는 순간 그럼 PBR 1을 회복한 거예요? 거의 이를 회복했습니다. 아, 그럼 그 주식 갖고 있었던 분들이 더블 먹었네요. 거의.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아크인베스트 예. 있잖아, 캐시우드. 예. 그분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전에 GBTC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럼 비트코인 ETF 승인된 날은 비트코인을 살 게 아니라 GBTC를 샀어야 되는 승인 거군요. 전 근데 기관들만 살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GBTC는 아, 개인 상장돼 있지 않고. 네, 개인은 살 수 없고 비상장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만 기관들만 다들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그 타이밍 잡고 이제 아크인베스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물론 아크인베스트는 당연히 현물 ETF 상품도 만들었으니까 그 환매에서 바로 자기네들 상품으로도 들어가기도 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원래 62만 개를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2일자로 제가 2월 2일자로 뽑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뽑았을 때 47만 개 정도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15만 개 정도를 시장에 뿌린 거죠. 시장에 매도가 나온 거죠.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 한 곳에서만.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록은 7만 개 이상, 뭐 피델리티는 6만 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들이 양들이 현물 ETF 다른 상품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네. 상장되자마자 그러니까 상장 ETF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내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쫙 판 셈이네요. 기관들 일종의. 그렇죠. GBTC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된 거죠. 시장에 쫙 뿌려진 거죠. 가격 올랐을 때. 가격 올랐을 때. 네. 그래서 차익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이게 ETF 상장되고 나서 지금 최근 한 달간 굉장히 꼭 많은 팔아야 되는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가 내가 갖고 있긴 있던 했었습니다. 있긴 했었어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처음에 제네시스 얘기 드렸는데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라고 제네시스의 자회사격인 업체가 있는데 이 네. 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GBTC를 1조 9천억 원 어치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이 물량을 GBTC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신청을 했죠. 매각 신청을.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하락을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이제 예. 1조 9천억어치 비트코인 지금 이제 시장에 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여담인데 제네시스 얘기하니까 이게 참 우리 테라와 테라와 FTX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죠. 제네시스가 이렇게 법정 관리에 빠지게 된 이제 파산 선언을 했었는데 이 법정 관리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 3에로 캐피탈이라는 또 이 자산 운용사 이 크립토 쪽에 자산 운용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초대형 자산 운용사였는데 예. 이 자산 운용사가 결국 망했거든요.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망한 가장 큰 이유가 테라 때문에 망했거든요. 테라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그게 테라가 가치가 바닥으로 되면서 3A로는 자산이 전부 다 날아가는 바람에 파산했는데 그러면서 이 제네시스가 또 3A로에 또 채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받을 돈이 있었는데 못 받았어. 근데 그때 FTX한테도 또 채무가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이게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이제 대출 업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빌려줬는데 FTX에도 빌려줬는데 다들 아시던 것처럼 FTX도 지금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날아가 버리면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제네시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GBTC 갖고 있는 걸 이제 팔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간 상태. 그래서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입출금 현황을 이제 1월 10일부터 이제 최근 것까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갖고 왔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글씨가 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작은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예. 아래쪽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보유량 이게 ETF 상장 전에 62만 개 정도가 있었던 예, 게 예. 확인이 되죠. 근데 첫날부터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저건 지갑을 보고 확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세상에. GBTC 같은 경우에 그레이스케일이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하면서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은 47만 8천 개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예, 방금 처음에 제가 GBTC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뿌려져서 이제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약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총합 부분을 다시 보시면 사실은 이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비트와이즈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유입량이랑 같이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GBTC는 시장에 많이 뿌려졌는데 15만 개 가량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그 이상의 비트코인이 ETF 상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GBTC가 시장에 뿌려지면서 단기적인 심리적 약세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물량만 보면 계속 GBTC 현물 GBTC ETF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ETF 그래서 상장 수요는-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려는 수요가 오히려 더 맞습니다. 많았다. 기관들은 굉장히 수요가 아직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GBTC 주식을 갖고 오랜 기간 물려 있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턴을 하고 많이 털었죠. 그분들이 많이 털긴 했지만 아직도 뭐 계속 현물 ETF로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 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기업들은 그냥 그럼 갖고 있는 자산을 다 라면으로 바꾸든가 다 무슨 뭐 코인으로 바꾸든가 해서 우리들도 ETF로 만들어서 상장시켜 달라고 하면 PBR 1은 바로 회복하겠네요. 뭐 사실 이론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식은 뭐 이게 사실 여담이긴 하지만 약간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다 하는데 금으로 바꿔서 우리 회사 자산을 다 금으로 바꿔서 우리를 골드 ETF로 올려줘라. 그러면 그냥 PBR 1이 회복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뭐 추가로 좀 떨어졌다. 그럼 그런 언제 거라- 오릅니까? 사실 비트코인. 그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점은 사실 우리가 또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는데 네. 이제 반감기. 전문가들은 반감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반감기가 이게 보시면 이때가 반감기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반감기 일정을 했는데 위에랑 아래랑 약간 날짜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아래쪽은 이게 비트코인 블록은 평균적으로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4월 21일 날 반감기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지금 9분에 하나씩 지금 블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약간 오차가 있긴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4월 21일 정도에 이게 반감기가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쪼개졌는데 2024년에는 6.25개에서 절반인 3.125개가 뭐가 반으로 감소한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블록을 하나 생성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네.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블록 하나 생성을 하면 네. 비트코인 50개를 줬어요. 예. 블록을 생성하기 너무 고생했다 예, 하면서 50개를 줬고 2012년에는 25개 절반으로 줄어서 오히려 2009년에 푸는 문제가 더 쉬웠을 텐데. 그죠. 참여자가 별로 이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2009년에는 막 처음 시작했을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노드를 돌리거나 검증을 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너무 채굴자가 귀하니까, 몇 명 없었어요. 귀하니까. 네, 채굴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줘서 채굴자가 많이 들어와. 채굴자가 많이 들어와야지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자를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보상률을 높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채굴자가 얼마나 많아졌냐에 따라서 뭐 해시레이트가 얼마나 높아졌냐에 따라서 예. 반감기를 설정을 해놓고 절반으로 보상을 줄여가는 거죠. 어느 날 그럼 어제와 오늘 사이에 보상이 반으로 확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반감기를 대략 지나면? 이게 반감기라는 거 우리가 평균 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록 몇 개를 생성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 단위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네. 약간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느낌이네요. 줄어드는 어. 거. 내가 나눠주는 걸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럼 월급이 반토막 난다는 아니, 건데.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코인 채굴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채굴하는 입장에선 반토막이 나는데 음. 양이 그만큼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유통량은 유통량 그대로 그대로죠. 유통량은 이제 유통량 증가하는 그대로예요? 속도가 절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고 그 반토막이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는 일당 8만 원 주다가 오늘부터 일당 4만 원이야 그렇게 줄어드는 반감기가 그런 겁니까? 뭐 일정은 사실 정해져 있어서 몇 번째 블록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네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4월 21일 정도 되면 이제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서서히 줄이지 왜 그렇게 계단식으로 줄여요?
이게 반감기라는 게 계단 이게 대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는 또 난이도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그 채굴하기 어렵게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조정하다가 일정 블록 시기가 되면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속도가 줄어들 테니 그렇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 이후에 오르겠죠. 사실 그 전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하면서 뭐 매도 양이 많으니까 뭐 네, 이런 네. 얘기 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게 반감기를 앞두고 사실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지금 엄청나게 채굴하겠죠. 반감기 되기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이 해시레이트라는 게 채굴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컴퓨팅 파워 힘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아시면 되는데 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랑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채굴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 기계라고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채굴자들도 규모의 경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채굴자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뭐 한국에서도 뭐 시골에 가면 채굴장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장 만들어 놓고 채굴하는 사람들 많았고 예. 뭐 중국 어딜 가면 소규모 채굴장 뭐 이렇게 만들어서 돌린다 뭐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사실 전기료나 뭐 반감기를 앞두고 이렇게 보상을 생각하면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채굴자들 중소형 채굴자들은 다 사라졌고 지금 초대형 채굴자들만 살아남아서 그들이 계속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규모를 키워서 전기료도 낮추고 또 채굴기 단가도 대규모로 들어와서 낮추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반감기가 오잖아요. 반감기가 오면 이 채굴 업계에서는 큰 이벤트가 하나 발생합니다. 반감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신형 채굴기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채굴량이 절반을 주니까 더 효율이 좋은 채굴기로 교체를 해야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전기료 생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덜 먹는 거. 덜 먹는 걸로. 근데 그건 진작 바꿨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작 바꾸 근데 진작 바꾸기에는 사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더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차트를 보면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까만색은 가격이고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채굴자의 보유량을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보통 이렇게 그럼 채굴에서 판단 얘기네요. 맞습니다. 채굴에서 갖고 있는 거 팔고 있는 거.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이 굉장히 이제 크립토 여름 굉장히 가격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갖고 있는 거 팔아서 이렇게 수익화하는 게 맞고 겨울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가격이 약간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때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너무 이게 가격이 낮았을 때 버티고 있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시기. 채굴자들이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걸 팔아치우면서 대비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채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앞으로도 더 이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반감기 왜 그렇죠? 때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텐데 반감기 지나면 왜 지금 팔아요? 일단은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하려면 경쟁 업체보다 더 좋은 채굴기를 갖고 있어야지. 반감기 시장 이제 반감기가 오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잖아요. 네. 보상이 절반으로 주니까 내가 살려면 경쟁자보다 좀 더 좋은 기계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채굴할 수 반감기가 지나면 채굴을 안 한다. 아니죠. 채굴을 덜 한다. 내지는 내 이 전기료 많이 먹는 기계로는 이젠 전기료도 안 나와. 그건 이해가 돼요. 반감기가 지나면. 이게
반감기 이후에도 네. 계속 꾸준히 채굴을 하려면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 업체보다 좀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갖고 와야 돼요. 물론이죠. 그 효율이라는 의미일 텐데 그래서 그걸 아- 갖 네. 네.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왜 이미 채굴한 거나 지금 채굴하는 걸 지금 파냐는 거죠.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반감기 채굴- 지나서 오를 때 파면 비싸게 이미 판다는 늦죠. 걸 왜요? 지금 주문을 넣어야지 채굴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채굴기가 뚝딱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채굴기 살 돈이 없어서 지금 채굴기 살려고 지금 돈을 쓰는 비트코인 겁니다. 팔고 있는 거예요? 채굴기 살 신형 채굴기로 교체를 하기 위해 신형 교체. 채굴기로 바꿔야 반감기 이후에도 내가 버틸 채굴을 수가-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채굴기 살려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기에는 계속 쌓아놓고 대출로 아하. 이렇게 버텼었거든요. 예. 채굴 업체들이 대출로 이렇게 버텼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제 가격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채굴기를 사 모으고 있는 그 채굴 업체가 뭐 이렇게 진짜 그냥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거군요. 돈 없어요 그 친구들? 어. 카드로 사지 그걸 몇몇 채굴 팔고 업체들은 있어. 그래서 대형화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몇몇 채굴 업체는 지금 파산한 곳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예. 남아 있는 대형 채굴 업체는 지금 한 5개 내외 정도밖에 없습니다. 채굴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곳들도 뭐 자금 사정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이 채굴 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채굴을 멈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채굴 업체들이 지난 겨울 동안 버틸 만큼 너무 많이 버텼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기를 교체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가격이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맞질 않는다가 되겠죠. 야. 그래서 최대한 지금 채굴기를 모으려고 열심히 돈을 쓰면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정확한 제가 그래서 반감기 지나면 올라갈 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당연히 수도꼭지를 줄이니까 뭐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채굴 업자들은 그 반감기를 앞두고 4월이라는데 그거를 팔아서 새 기계를 사고 있다고 하니 이게 절락한 거지.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이미 주문을 20% 만 넣어놔서 올려도.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낼 수 있는 돈이 자금이 다 마른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계를 이게 바로 주문할 바로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걸린다고 얘기하는 게 1년, 2년 전에 아파트 같은 주문해 놓은 거구나. 게 잔금을 중간에 중금 이렇게 잔금 내야 되는 거라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요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네, 되고 이더리움 있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준비해 놓은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이렇게 7곳이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는 많이 보시던 그레이스케일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1월 25일이 이게 승인 결정일이었어요. 예. 근데 25일 날 당연히 결정이 안 났죠. 예. SEC에서는 그냥 연기를 했죠. 그래서 연기를 해서 다음 이제 기일은 이제 미정이라서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최종 기한이 결과적으로 5월 23일 반에크께 가장 빨리 옵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저희가 1월 10일 얘기했던 게 그때가 최종 기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기한이 5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이 5월 23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 아, 저것도 신청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이게 신청한 회사들입니다.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아직 뭐 5월 23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네요. SEC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있다 보니까 SEC에서 재밌는 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네. 이 성명서를 냈는데, 성명서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문구를 굳이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지만 그 밖의 가상자산은 더 까다롭게 볼 여지가 있다. SEC 입장에서는. 게리가요? 네, 그렇죠. 아무리 까다롭게 봐도 그거 안 해줄 방법이 없으니 해준 걸 텐데. 비트코인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럼 해준 이거- 거죠. 이더리움도 뭐 똑같지 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방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승인해줬으니까 얘도 승인 안 해줄 명분이 없다.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보듯이 선물 ETF의 시장 조작의 위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네. 판결이 났기 때문에 SEC가 재검토를 했고 예. 이게 승인으로 이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더리움 선물 ETF도 이미 존재를 합니다. 한 그럼 네 개 정도 존재합니다. 끝났네 그럼. 네 개 정도 존재를 해서 같은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뭐 이건 승인해줄 수밖에 안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가 네. 중론인데 여기서 이제 딱 걸림돌이 하나 있죠. 이게 증권성 문제가 걸립니다. 증권성? 네,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 그게 증권이면 안 돼요? 아니죠. 증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증권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증권이라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이라고 하면 누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총대 메고 할 거냐? 주체가 주체가 네, 없다. 주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그냥 갑진 돌멩이라는 그 그렇죠. 컨셉으로 그건 뭐 SEC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니들이 보고 증권이 그냥 아니기 해줘. 때문에 어. 그냥 뭐 이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품처럼 그냥 해가 됐었는데 네.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이라고 하면 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럼 증권 신고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주체가 누가 될 거냐? 이더리움 재단이 과연 할까? 예, 이더리움 재단이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예, 예. 할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서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그거 본인들이 해야 돼요. 어차피 원리가 똑같은 거고 이런 거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주체가 뭐하다 보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그걸 한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더리움 재단이 한다는 건 쉽진 않죠. 재단이 구실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탈중앙화된 구조라서 재단에 이끄는 리더가 선물 없습니다. ETF를 상장할 때는 누가 썼어요? 그 친구가 쓰면 되겠네요. 그건 그냥 상품으로 취급해서 그러니까 CFTC에서 그냥 CFTC라는 그 선물위원회에서는 예. 그 상품 증권 선물 아닌 걸로? 네, 증권 아니고 이더리움은 그냥 상품이야라고 해서 본인들이 취급하면서 선물 건데. ETF를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번에 SEC가 이건 ETF로 증권이야 라고 많이 판단하면 판단하면 자 증권 저 신고서 내 그렇죠. 라고 하면 누가 될 거냐? 그 자산운용사가 ETF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쓰면 안 돼요? 그건 사실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산운용사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든. 그런 모호함이 있구나. 법적인 그냥 논란에 빠져 그쵸.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누군가 신청해야 돼. 누가 그게 신청할 누가 거냐? 신청을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네. 이게 그러니까 이더리움 누가 이걸 만들어서 누가 이걸 하는 거야? 야.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야가 돼버린 거죠. 저희도 만약에 몰라요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나오면 이게 이더리움은 이제 탈중앙화에서 또 벗어나서 중앙화 논란이 또 근데 휩싸이게 이더리움은 되겠죠. 비트코인과는 달리 증권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원래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방식의 채굴을 했잖아요. 합의 알고리즘이 이게 작업 증명이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구조였는데 2022년도에 그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싹 바뀌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보유하고 있냐, 코인을 마치 주식처럼. 네, 주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스테이킹하고 있냐, 예치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채굴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C도 사실 그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기반일 때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이게 증권성이 없어라고 생각될 만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분 증명으로 바뀌고 나서는 비트코인만 그렇고 이더리움은 내가 보기엔 증권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SEC가 선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SEC가 그쵸.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이게 쉽게 가려면 그냥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품성이 이게 그냥 상품이야, 증권이 아니야라고 가면 비트코인처럼 그냥 쉽게
뭐 마감 기한 앞서서 5월 달까지는 뭐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더리움은 용도가 있다 보니 그 용도가 활발하게 쓰이면서 용도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증권이다. 그러면 이게- 그거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데 예. 이게 배당받는 걸로 여기는 거죠. 투자계약증권을 해서 이더리움을 예치해가지고 많이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 수익을 공유하네. 예. 우리 하위 테스트 보면 금전을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생길 경우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거두는 걸로 SEC는 그럼 보는 이더리움은 거죠. 이더리움을 배당해 주는 건가요? 이더리움으로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의 배당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더리움 자체에서 나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스테이킹하면 아. 이게 예치를 하면 예치하는 게 랜덤으로 검증자가 돼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 그 랜덤으로 걸린 사람이 배당을 받는. 마치 내 주식 맡기면 니네들이 그걸 맞아요. 공매도로 쓰든 뭐 의결권으로 쓰든 알아서 쓰고 나한테 이용료만 갖고 와. 맞습니다.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비슷한 거긴 한데 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권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게 논쟁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게다가 게리 겐슬러가 그때 발언한 쿼트를 보니까 그때 ETF 하면서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맞아요. ETF를 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그러니까 증권성 문제를 굉장히- 아니고 네. 이거는 비증권 상품이라서 우리가 해준 거야. 그 말은 증권인 게 만약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쵸. 이렇게 해석도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재판이 곧 이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 제소한 이유는 미등록 증권을 너희가 판매했어. 라는 걸로 지금 SEC가 지금 제소를 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의 쟁점 사항이 그겁니다. SEC는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증권인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제재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당연히 코인베이스는 항변을 했죠. 이건 증권이 아니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재판의 쟁점은 그겁니다. 하위 테스트.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을 구분하는 게 하위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하위가 상위, 중위, 하위가 아니라 말고. 네, 그렇죠. 하위, 미스터 하위. 그렇죠. 하위라는 사람이 만든 분이- 테스트. 그렇죠. 회사 이게 회사, 증권인지 오렌지 아닌지는 회사. 예. 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야. 맞아요. 라고 하는 그 그게 하위. 너무 오래된 기준이긴 한데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재판에서 쟁점 사항이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주장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하위 테스트대로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거래한 코인들이 증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고 신종 자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대에도 하위 테스트를 증권성을 가리는데 계속 써야 됩니까? 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핵심은 하위 테스트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것이냐.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도 하위 테스트 그대로 적용해도 되냐가 쟁점 사항이거든요.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그게 아마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는데 아마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기한이 되기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판결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판결에서 이거 하위 테스트를 여기에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면 이게 이더리움도 당연히 증권성에서 멀어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전부 다 증권성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활력이 될 테고, 근데 야. 뭐 여전히 재판에서 미국 재판에서 이게 하위 테스트 인정하는 게 맞아라고 간다면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걸로 예상이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성이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되는지 밸류에이션이 되면 네. 그건 증권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돈이 되는지 나는 설명이 안 돼 무조건. 이건 뭐 몰라 그냥 복불복이야. 돌이야. 돌이야 그냥 돌이라고 생각해. 그럼 되고. 그러면 이게 괜찮고. 괜찮다는 건데 그 ETF가 되려는 모든 코인들은
우리를 돌이라고 생각해줘. 라는 거니까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왜 가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왜 사용 많아지면 뭐 이게 노드가 어떻게 돼서 이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렇게 이해가 안 가? 네. 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지금은 그냥 돌이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 혼란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잘 되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 박근모 편집장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